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번에는 과거만큼 되게 꼼꼼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사실 볼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대선 좀 복기를 해보면 선거 열흘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지지 유세를 같이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어렵다. 정권 교체가 사실상 어렵다. 이게 이제 정설이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지지도가 1%씩 이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의 마지막에 평균을 내보니까 1.47, 1.48 정도로 격차가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또 격차가 다시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 가운데 기간 동안에 하루에 0. 몇 %씩 거의 좁혀져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거 이틀 전 17일 날 조사에서는 방송 3사 조사에서 1.4% 역전적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반적인 그게 일단은 첫 번째는 아직까지 1% 정도 부족하다. 정부는 지금 제재를 뒤집기에는 하지만 치고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심이 만든 선거였다. 그래서 그 민심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그런 외부의 힘이 이런 지금의 이제 어떤 선거의 구도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버릴 수 있다. 이 부분들이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한 10만, 20만 표 정도는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기보다는 사실은 마지막 놓고 보면 1, 2% 모자랐던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1, 2% 모자랐는데 물론 이제 그리고 1, 2% 모자랐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 총선 분석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보수가 총 결집을 하면 사실은 이길 수가 없다.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수 대 진보의 총 진영 간 대결이 되는데 보수가 총 결집하고 더욱이 이제 보수가 총 결집하면 아직까지는 이기기 어렵다. 다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새로운 균형식을 가지고 보수층 내에 있는 어떤 서민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층 이런 층들을 끌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균형식을 제시하는 게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결국 단일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10월, 9월 이후에 단일화 프레임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계속해서 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일화 프레임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필요하게 했고 이러면서 결국 좀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면 보수가 결집하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이제 2002년 대선 그 다음에 97년 대선에서 이제 DJ 그다음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당선되었을 때는 사실은 그때도 전략면에서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민주진보 진영의 전략면에서는 전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우세하다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력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약했으면 약했었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렇게 상대방을 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충청권의 그런 DJP 연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전략이라는 면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력 모두 밀리지 않았나. 특히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어떤 프레임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시대 교체 프레임을 밀고 박근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아무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국 좌파라고 하는 프레임에 50대 이상의 그런 불안층들이 좀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총평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좀
왜 진보 진영이 패했나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제 50대가 이번에 50대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50대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50대가 투표율이 두 가지죠. 하나는 투표율이 높다. 두 번째는 박근혜 후보 지지도가 높다. 근데 저희가 분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50대가 박근혜 후보 지지가 높다라고 하는 건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선거를 봤더니 그때도 50대가 높았습니다.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새삼스럽게 이번에 뭐 보수화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오히려 50대,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된다면 10년 전에 이 50대가 2002년 대선에 50대가 그때 40대였고, 그때는 오히려 노무현 이해창, 그 당시에 이제 1, 2% 정도 50대가 이해창보다 노무현 지지가 높았었던 거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오히려 그 부분을 봐야 됐던 거, 그런 부분에서 참여정부의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불안, 이런 부분들이 결국 50대에게 씻을 수 없는 불안감을 준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50대 보수화로 보기에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50대가 이제 산업화 시대의 그런 어떤 주요 수혜계층이죠. 그 70년대 학교를 다니고, 혹은 70년대 뭐 대학교를 다니지, 뭐 70년대 어쨌든 그 저기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성장을 경험한 세대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산업화 시대의 수혜자인데, 이 세대들한테 이제 20대 청년들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희생해달라, 당신네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뭘 내놓을 것인가, 계속 이 부분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이 계층이 어떻게 보면 20대보다 더 불안할 수도 있는 노후 문제와 20대 자기 자녀들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우스포 문제, 더 불안할 수 있는 이 층들에게 당신들이 불안한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구체적인 그런 다가가는 정책이 없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아까 그 강원택 선생님도 말씀하신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크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층들이 요구한 건 자기의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굳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것들을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욕망의 정치라면 욕망의 정치죠. 근데 그것들을 당신들이 이제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가치만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잘 먹고 잘 다른 방식으로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접근한 거,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인데,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경기 인천 지역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냉정하게 구도를 놓고 보면 2002년 대선과 비교하면 2002년 대선에서는 경기 인천에서 5에서 7% 정도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한 10% 정도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그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때보다 구도가 사실은 불려 있었던 거예요. 충청권에서도 훨씬 뒤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와 비교하면 결국 수도권에서 훨씬 더 벌리고, 그 다음에 그 PK 지역, 부산, 위산, 경남에서 조금 더 벌리고, 40%, 45%까지 이렇게 지지율을 얻고, 이런 식의 구도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경기 인천 지역, 특히 경기 지역이 계속해서 이상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데이터에서 이긴 적이 없었고,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공표되기 마지막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더라도 경기 인천 지역에서 오히려 한 2, 3% 정도 뒤졌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혹은 야권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가, 그냥 이긴다고, 수도권에서 이긴다고 생각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 층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도 없었다. 그래서 경기 인천 지역 부분들이 일단 좀 불안했던 부분들, 이번 대선 결과에서는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결국 경기 인천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2008년
총선에서부터 사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가 경기 지역이 서울 지역보다 더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지방선거, 총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거쳐서 지난 총선에서도 경기 인천 지역에서,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밀려난 30대, 40대 그리고 50대들이 이렇게 경기 지역으로 정책을 하면서, 근데 이 층들이 이번에 입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층들이 왜 입안했을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이 층들에게 이 층들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하우스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민주당 조직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중앙에서 아젠다를 가지고 뭐 경제민주화 복지를 가지고 떠들어도 결국 지역에서 밑에 조직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은 같이 부딪히는 그런 지점에서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경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보다 영주가 되기, 그 지역에서 자신 영주가 되기, 2인자가 된 그 지역에서 영주가 되는데 안주했던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이, 저희가 이제 50대 이번에 주목해서 보는데 50대가 왜 투표율이 높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50대가 왜 박근혜 후보를 당선자를 왜 지지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는데, 실제로 이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선거랑 비교해보니까 사실은 40대, 50대는 비슷합니다. 크게 안 떨어졌어요. 근데 더 많이 떨어진 건 40대더라고요. 당장 이제 2010년 지방선거를 제가 이제 지방선거에서 전후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결과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때 40대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 지지가 62.2%였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11년 10월 달에 재보궐선거에서 그때 박원순 후보 지지 출구조사에서 66.8%, 이번에 55.6%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대에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50대만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40대에서 왜 떨어졌는가, 40대에서 이전에는 6대3 이 정도까지 벌려졌는데 왜 떨어졌는가, 이 부분들이 또 규명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50대의 그런 어떤 중도, 안정 이런 문제에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잡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30대도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많이 약화되는데, 결국은 20대, 30대, 40대 결국 이 층들에서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젊은 층에서도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이 층들에게 어떻게 이제 보수가 아니라 진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관련 주목해서 봐야 될 몇 가지 지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현철 선생님께서 지금 조금 진행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가지고 줄여서 질문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랑 관련해서 보수 결집을 하면은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보수가 결집한 것의 결과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중도, 박근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있는 건 아니었는가? 보수는 원래 있었던 거고, 결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수 외의 확장에서 성공해서 온 것의 결과는 아니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0대를 정말 보수, 이 부분에서도 보수로만 너무 또 안 좋다, 좀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5060을 그냥 보수로 보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보다 이제 약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보고 그러면은 문 후보는 아무래도 2002년에 노무현 당시 후보보다 결집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호남에서도 덜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50, 60대, 60대에서도 그 노무현 후보보다도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데 저는 아까 그 한경 선생님께서 종북좌파에 반응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종북좌파 때문인가라고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종북좌파 때문이라기보다는 또 그래서 5060을 보수라고 보기보다는 5060이 계속 유고있던 것에 대한 부응이 안 돼서 그 말씀도 좀 해주셨지만 특히나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절박함의 표시라고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5060 가장층이고 실제 50대 자살률 막 증가했다고 해서 우리 뉴스 보고 했었죠. 특히 그 가장층 가계대출 문제 뭐 등등 해갖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제1 공약이 가계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못 보면서 그 박근혜 그러면서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들이 왜 그런데 또 하필 박근혜냐 독재자이다. 저는 5060이 박근혜를 이해하는 방식과 진보 민주진보 세력이 박근혜를 이해하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달랐어요. 불일치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저 진보 부분 말씀드릴 때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바로 그들이 5060이 사는 곳이 바로 경기 인천 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역에서 왜 그 손학규 지사라든지 또는 이런 좀 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왜 민주진보는 활용을 못했던 건가? 만약에 손학규 같은 분들이 활약을 했으면 또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더불어서 서방관한테 난 도지사인데 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됐었던 김문수 지사의 역할을 대단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또는 뭐 나쁜 등등에서 조롱한다고 이 유권자들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민주당 조직이 안 움직였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는 조직이냐는 거예요. 왜 안 움직였느냐. 이 정당이냐. 왜 그랬을까? 뭘까? 제가 보는 것은 민주당 조직이 안 움직인 것의 그 이유는 민주당 조직이 결국 자기 동세대 40, 50대인 동세대하고도 괴리된 신도 486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대 정치인들의 주도 속에 만들어진 것의 결과가 바로 그것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만 하고 일단 보수가 결집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면 어렵다라기보다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보수가 결집하는데 거기다가 중도 행보까지 보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결국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그런 그 중도 행보를 보여왔고 물론 중간중간에 틈새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걸 다른 균열 축을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지 않았느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0대를 보수로 50대 저는 50대가 그냥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보 보수도 아니고 그냥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은 50대들이 가장 불안해 그런 가장 불안해 그 경계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왜 이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밀착거리에서 그걸 끌어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그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